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학대학 27년 헬사이언스 R&D 석사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맡은 연구과학장 김현동 교수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를 김세훈 교수님께서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교수님께서 보건과학대학 보안 시스템 운영 기술을 제작하고 계시며, 코넬 메카카이즈 수요원 테스트 센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UC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사학위 연구원을 등록하셨습니다. 그 연구 분야는 암의사의 세포선별입니다. 이번 14주 자세는 김세훈 교수님께서 암의사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주시도록 알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대가 항상 제 수업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그동안 다른 교수님들 그 발표를 못 와본 게 가장 좀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마지막 순서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 오늘 제가 좀, 뭐랄까, 그동안 했던 연구를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인 설명들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데이터를 넣긴 했지만 좀 시간상 봐서 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좀 개념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암대사를 이용해서 이제 항암 치료의 전략을 연구하는 관련된 연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저는 이제 어쨌든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 본질적으로는 세포생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포에 초점에서 맞춰서 세포 안에서의 어떤 대사적인 변화들 그리고 대사적인 어떤 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결국에 이 세포 내의 대사와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라고 하는 작은 미세 환경 안에서의 뭐 변화들을 연구하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게 저의 연구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좀 짧게라도 이제 제가 연구했던 뭐 짧지만 뭐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세포사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세포사멸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세포사멸의 대사가 조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대사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암세포의 대사를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계기를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암세포의 대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 새로운 그 수송체들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세포사멸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이 엔토시스와 페르토시스에 관련된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사멸을 뭐 연구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세포사멸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이제 여기긴 하시겠지만, 사실 세포가 죽는 것 안에는 많은 분자적인 나눠지는 기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세포사멸 기작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세포사멸 기작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기작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더 많은 세포사멸 기작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생리학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그 세포사멸 기작 연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저희의 목표는 이제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세포사멸 기작을 잘 알아야지만 이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게끔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포사멸 기작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엔토시스라고 하는 것과 페르토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페르토시스는
iron이라고 하는 거에 디펜던트한 어떤 세포사멸 기작이고, 이 엔토시스는 좀 특이한 것이 이 다른 것들은 이제 죽는 세포의 기준에서만 이제 어떤 기작이 나타난다고 그거를 설명하는 기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엔토시스는 사실 최소한 두 개의 세포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일어난 세포 사멸의 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암 조직을 이것도 이제 휴먼 브레스트 카시노마의 조직인데 이 어떤 환자의 그 조직을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여기 이게 암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크라틱 코어라고 하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를 확대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약간 빈 공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들 같은 것들이 이제 엔토시스가 일어난 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큰 세포 보시면 이게 세포 하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고, 이게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죄송한데 동영상이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요거 혹시 제가 네,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세포가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이 세포가 결국에는 바깥 세포가 안에 세포를 죽이는 형태. 그래서 결국엔 엔토시스로 인해서 죽는 세포들은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인데, 이런 그 기작들이 이제 암 조직 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은 이게 지금 죽은 세포인데, 여기서 초록색으로 이런 LC3라고 하는 오토파지 프로틴들이 이 막에 이제 들러붙게 되고, 그 LC3 프로틴이 이후에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저희가 세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분해 요소들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엔 안에 있는 세포가 죽는 그런 기작이고요. 이게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죽은 세포를 바깥 세포가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죽는 과정도 대사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죽은 세포를 바깥 세포가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뭐 좀 복잡하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암조직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고 상상을 하면은 결국은 세포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조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암의 suppression, 그러니까 암을 덜 자라게 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물론 있는 효과긴 한데요. 더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제 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는 암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많다고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것 중에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바깥 세포는 안에 자기만한 큰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몸의 세포들은 대부분이 이제 EN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세포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4N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NUPD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면서 이게 또 어그레시브한 투머, 그 어떤 좀 공격적인 암의 특성으로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양분이 많이 없는 상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암 조직은 대부분이 이제 영양분이 좀 풍족한 상태는 아니라서 암세포들이 영양분을 뭔가 좀 획득하는 중요한 기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깥 세포들은 안의 세포를 많이 먹고 그걸 소화시키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뭔가 공격적인 암의 형태로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토시스라고 하는 그 기작이 암 조직에서 이런 어그레시브한 투머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게 이 mTOR라고 하는 저희 몸에 이제 대사 과정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 중에 많은 걸 관장하는 되게 중요한 카이네이즈인데요. 그래서 이 mTOR라고 하는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엔토시스가 조절이 되더라 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거는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mTOR가 어디서 작용을 하는지는 바깥 세포와 안의 세포를 구별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mTOR라고 하는 카이네이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깥 세포에서 결국에는 안의 세포를 죽이는 바깥 세포가 mTOR 활성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활성이 있으면 안의 세포를 죽이고 또 소화시켜서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mTOR라고 하는 그 카이네이즈의 활성은 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카이네이즈여서 여기에 관련된 약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뭐 효과가 좋은 약물들도 있고 또한 이게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언제나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암을 도와주는 어떤 기작은 저희의 또 노화를 막아주는 어떤 기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mTOR을 막아주는 약물 중에서 일부 어떤 그 사람들은 그 약물을 그냥 평소에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mTOR의 기작을 mTOR의 그 활성을 이제 높여주는 게 노화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보면 그게 또 암을 키워주는 효과도 줄 수 있는 약간 양면적인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바로 mTOR가 이 엔토시스의 죽는 기작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립토시스 관련된 건데 페립토시스는 전혀 다른 세포사멸 기작이고요. 이거는 iron, 이 Fe가 페립토시스의 Fe가 iron을 얘기하는 거고 iron의 의존적인 어떤 세포사멸 기작입니다. 이거는 좀 나름 세포사멸 연구 분야에선 좀 최근에 발견된 거고 요즘 들어서 아주 많이 연구가 되는 이유가 이제 페립토시스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많이 제시돼서 페립토시스를 어떻게 하면 유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우연치 않게 이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나노파티클을 쓰는 사람 그 임상에서 쓰시는 분들이 저희와 그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이 나노파티클을 이용해서 그분들은 이 환자의 혈관에 주입을 하게 되면 암으로 가서 그 암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나노파티클을 사용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이 나노파티클이 죄송한데 이거 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나노파티클을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를 봐주시면 되는데 나노파티클 자체로는 아니지만 여기 초록색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세포가 죽은 걸 보여주는데요. 나노파티클을 처리하게 되면 어떤 대사적인 변화인 아미노산이 없는 결핍 상태일 때 이제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효과를 이제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노파티클만으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아미노산 결핍으로도만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어떤 그 복합적인 시너지의 효과로 일어나게 됐었고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기작을 여러 개 봤었는데 왜 일어나게 되냐 하면 이 페립토시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연에 디펜던트한 세포 섬유 기작인데 결국에 세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이 ROS 때문이고요. 특히나 어떤 ROS냐면 리피드 지질에 일어나는 ROS가 축적이 되면은 막이 파괴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ROS가 세포 사멸 기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처리한 그 처리 조건들이 결국에는 ROS를 없애주는 글루타치온, 그 글루타타ion이 줄어들게 돼서 걔가 결국에는 이제 페립토시스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기작을 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페립토시스라는 세포 사멸 기작에 이 뭐 ROS, 글루타타이온 이런 대사적인 기작들이 이제 조절을 하는 기작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페립토시스를 유도하는 어떤 암 치료, 항암 전략으로 가고자 하면은 이거를 암을 어느 정도 키운 상태에서 혈관에 나노파티클을 넣었을 때 효과가 꽤 좋게 이제 그 나노파티클이 없을 때는 암이 잘 자라다가 나노파티클이 들어가면 잘 못 자라고 그런 그러니까 억제되는 기작이 결국엔 페립토시스를 막아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페립토시스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세포사멸 기작에도 이제 대사적인 조절 기작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포답 때는 조금 더 대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암 대사의 초점을 좀 바꿔보도록 하는 걸로 이제 변화를 시켰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제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이 당연히 다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도 이 5년 생존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나왔던 결과고 이건 저희 나라지만 이제 이 한 자리 수였던 생존율이 이제 두 자리 수가 되었다는 게 아주 큰 어떤 좀 브레이크라고 여겨졌던 건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5년 내에 생존율이
90%는 이제 생존을 못한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은 그 연구해야 될 분야,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졌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사적으로도 이 판크레아틱 캔서는 대사적인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암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피노사이토시스 같은 이렇게 영양분을 좀 획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 췌장암에서 많이 작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췌장암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발견했던 효소 하나가 UGP2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여기 UGP2. 이 UGP2라는 효소는 이 저희가 그 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 영양분 중에 하나가 글루코스,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에서 이 UDP 글루코스로 바꿔주는 이 효소이고요. UDP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포 내에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UDP 글루코스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효소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틴 N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KRAS에 관련돼서 UGP2를 봤는데, 이 KRAS라고 하는 거는 췌장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그 G프로틴인데요. KRAS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췌장암 환자의 한 95% 이상, 거의 다 대부분 이제 KRAS 뮤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KRAS의 뮤턴트가 있는 경우에 UGP2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었고, KRAS 뮤턴트에 더 이제 UGP2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암 조직에서도 똑같았고요. 그 이제 KRAS 뮤턴트가 있는 세포들에서 더 특이적으로 UGP2를 이제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없애주게 되면 이제 생존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췌장암 세포에서도 이거는 환자 샘플인데 환자에서 UGP2가 높으면은 예후가 안 좋다라는 결과가 있고 췌장암 세포에서도 UGP2를 없애주게 되면은 잘 못 자라고 이거는 세포 인큐베이터에서 인비트로 결과고 인비보에서도 UGP2가 없으면 잘 못 자라더라까지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UGP2 조직, 암 조직 여기 뒤에서 꺼내서 보면은 이제 UGP2가 많이 없어지면 이 KI67이라고 하는 프롤리퍼레이션 셀 사이클 마커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췌장암 세포들이 UGP2를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알게 됐었고요. 여러 가지 기작을 보면서 마지막에 가장 이제 저희가 UGP2가 중요하게 쓰이는 기작이 이제 이 N-글라이코실레이션 같았는데, 이 N-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희가 막으로 가는 단백질들이나 아니면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단백질들의 이런 그 당화, 그러니까 글라이코스 어떤 당화 모양이 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도 많이 달라지고 아니면은 뭐 위치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려면 이 N-글라이코실레이션이 잘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UGP2가 없을 때 이 N-글라이코실레이션이 잘 안 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글로벌하게 보려고 UGP2가 없을 때 프로틴 그 멤브레인 프로틴에 있는 모든 프로틴의 N-글라이코 프로티오믹스를 했던 결과 이제 이렇게 많은 그 프로틴들의 N-글라이코실레이션이 줄어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주목한 거는 EGFR라고 하는 growth factor receptor인데 중요하게 암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이런 당화들이 많이 줄어들더라라는 것과 실제로 보면은 양도 줄어들었지만 이게 당화가 잘 안 되면 이제 이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서 모빌리티 쉬프트도 일어나고 G 안에서도 결국에 보면 EGFR가 UGP2 없는데 더 적게 있더라라는 것까지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이거를 연장해서 이제 논문 나온 이유지만 이 UGP2라고 하는 그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이기 때문에 그 이니비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니비터를 만들기 위한 뭐 엔자임 액티비티 에세이를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식물에서 UGP2를 막아줄 수 있는 이니비터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뭐 실험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와서 그리고 포닥에 끝 무렵에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제가 가장 뭔가 이제 대사적인 관점으로 암세포를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사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건데 대사체라는 거는 거의 100%, 그러니까 거의 99% 이상이 뭐 막을 그냥 투과할 수 있는 대사체는 사실 거의 없고요. 밖에서 어쨌든 들어와야 되고 뭐 안에서 사용이 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뭐 세포 안에서도 사실, 이런 organelle들이 많은데, 뭐 ER도 있고, 골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이동이 사실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연구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대사를 연구할 때, 이제 대사체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제일 사실 특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애는 뉴트리언트를 데리고 오고 나가고 하는 수송체, 트랜스포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작에도 이제 주목을 했는데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해서 이름은 좀 어려운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배음세포작용, 그러니까 크다는 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런 수송체는 어쨌든 자기가 수송하는 몇 개의 대사체들이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통째로 멤브레인 막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가져와서 바깥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들여온다라고 이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 세포에서도 바깥에 영양분이 너무 없어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살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랑 마지막에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터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 얘기를 하면은,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가 중요하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만, 그걸 조절하는 기작들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암세포의 초점에서, 다른 초점 말고 이제 암세포의 초점에서 어떤 것들이 이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의 생존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해서 스크리닝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하나가 SLC39A10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변하는 대사체를 봤더니 너무 자세히 안 보셔도 되지만 아스팔테이트 대사체들이 변하더라라는 걸 저희가 봤고요. 아스팔테이트는 또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봤더니 SLC1A3이라는 애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SLC39A10에 의해서 얘가 변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이 SLC39A10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징크를 들여오는 그런 수송체예요. 그래서 그게 징크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 이제 알게 됐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중요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결국엔 걔가 39A10이 많이 있으면은 아스팔티트를 잘 써서 잘 생존하더라라는 결과들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를 만약에 해서 잘 사는 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들이. 이게 이제 임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걔네가 왜 잘 사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갖고 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대사체 분석을 했었고요. 대사체 분석 중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었던 게 이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이루베이트가 있고 락테이트가 있는데 세포 내 파이루베이트와 락테이트의 이 양에 따라서 NAD 플러스와 NADH의 양이 달라져요. 왜냐면 파이루베이트가 많으면 얘가 많아지고 락테이트가 많으면 얘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NAD 플러스 NADH 레이시오가 이제 달라졌다는 걸 저희가 이 빨간색이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를 하는 조건인데요. 거기서 이 NAD 플러스 NADH 레이시오가 달라졌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NAD 플러스도 아까 약간 mTOR랑 좀 비슷한 게요. 암에서도 이제 NAD 플러스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냥 NAD 플러스 뭐 이런 걸 만약에 구글에 쳐보시면 대부분 이런 걸 팔고 있거든요. 먹는 걸로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얘도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그 어떤 대사체예요. 그래서 NAD 저희가 에이징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NAD 플러스가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AD 플러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고 그 효과 그 경로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암에서는 똑같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처럼
거꾸로 이제 좀 양면적으로 NAD 플러스가 많아야지,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제 경로들의 문제가 없어야지 암세포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거는 특히나 이 NAD 플러스를 만드는 경로 중에서는 사실 이 salvage pathway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 NAMPT라고 하는 효소가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약물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임상도 다 했는데요. 임상이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FK866에 의한 효과가 세포 내에서보다는 이제 임상으로 들어갔더니 잘 안 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있는 데이터로는 뭔가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이걸 만드는 게 결국에 이거에 대한 리지스턴스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로는 이쪽 다른 경로, 여기 패스핸들러 패스웨이라고 하는 니코티닉 애시드를 사용하는 NAPRT 효소의 중요한 이 경로가 중요하더라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너무 자세히 안 들어가고, 이게 원래는 세포가 FK866 처리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이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를 하면. 근데 그게 다른 패스웨이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패스핸들러 패스웨이를 막으면 다시 죽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이 패스웨이가 그 저항성에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NAPRT가 그래서 없는 데다 넣어주면 다시 저항성이 생기고, 있는 애는 저항성이 있고 없는 애는 저항성이 없고 이렇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선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뭐 바뀔 수도 있지만 preliminary 결과로는 이 바깥에 있는 걸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NA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맨 위에 있던 대사체가 같이 딸려 들어오면서 이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로 사는 세포는 결국에 NAD를 많이 만들어서 뭔가 이런 생존도 더 잘하고 아까 얘기한 그 약물의 저항성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제가 설명드린 좀 중구난방이었을 수는 있으나, 얘기한 것들은 사실 다 암세포에 집중해서만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암세포에 뭐가 들어오냐, 뭐를 쓰냐, 뭘 빼냐, 이런 건데, 사실상 이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되었었고, 그런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었고, 근데 임상에 가보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걸로 생각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암 조직 안에는 암세포만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는 10%, 나머지 다른 것들이 90%막 이렇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안에는 얘네 여러 가지 세포와 여러 가지 물질과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는 이런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암세포만 연구해서 이제 그걸 적용을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의 좀 보편적인 특징으로는 좀 암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대체로는 영양소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영양소를 어떻게 잘 끌어오느냐가 암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저산소 상태일 때도 많고, 여기 혈관 생성은 되지만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산소 상태일 때도 많고,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글루코스 같은 걸 갖고 와서 피루부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딴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젖산, 이 락테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얘가 결국 또 나가면 이 바깥에가 이 공간이 매우 pH가 떨어지는 산성도가 증가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더 이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를 생각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해요. 이건 또 갑자기 한글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암세포와 어떤 예를 들어서 T세포, 가장 이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T세포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 영양소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중요한 영양소는 또 T세포에도 중요하고요. 이런 젖산 같은 것들이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T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 암 미세 환경, 이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가고, 그러면 이 세포 서로 이 T세포에도 똑같이 수용체가 있는 거라서
이 SRC 수송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고 하는 개념에서. 그래서 SLC 수송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지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조금씩 연구는 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찾아보면 실제로 되게 많은 그 SLC 수송체들이 있어요. 458개나 있고요. 뭐 지금 숫자도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SLC 수송체들이 아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 개발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막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막으로, 그러니까, 타겟 표적하기에도 용이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SLC 수송체를 좀 초점으로 또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락테이트를 내보내는 SLC 16 패밀리나 뭐 메티오닌 같은 게 중요한데 메티오닌이 이제 만약에 암세포가 많이 있으면 T세포가 또 잘 작동을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메티오닌을 들여오는 SLC 43A2 아니면은 뭐 크레아틴이 또 대식세포에 중요한데 이건 또 SLC 6A 8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의 몇 가지 좀 기능이 잘 보여진 SLC 그 수송체들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로운 나블한 SLC 수송체를 찾아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복잡하게는 보지 마시고 요거를 이런 실험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그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요.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SLC 전체를 다 타겟할 수 있는 거고 걔네를 풀로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서 실험이 좀 용이한데 그런 거를 뭐 낙아웃도 있고 액티베이션도 있고 라이브러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역이 없는 마우스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냥 인비보에서 살아가는 생존에 중요한 그 SLC들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와일드 타입 그냥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는 애에 넣어줬을 때 또 다른 그 풀이 있을 것, 그러니까 달라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교를 하면은 면역이 있는 데서 중요한 SLC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ICB 같은 면역 치료를 처리하게 되면은 또 그걸 야생형 그 와일드 타입과 비교를 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SLC 같은 걸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스크리닝을 이제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SLC를 찾아서 그 기능이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표적할 수 있을지를 찾고자 하는 게 지금 진행하는 거고 예전에 다른 결과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작게 스크리닝을 한 결과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런 그 암에서 연구가 안 된 SLC 중에서는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스크리닝을 했는데 MHC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MH 클래스 1 몰레큘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T셀이 인지해서 이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MHC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저희가 그냥 프리미어리 데이터로 우선은 갖고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스크리닝을 크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뭐 면역이 있을 때 또는 ICB가 있을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SLC를 새롭게 찾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큰 목표는 여러 가지로 이 암세포, 그러니까 암 조직 내에서 어떤 암세포의 뭐 수송체든 뭐 이 뉴트리언트를 가져오는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의 방법을 조절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뭐 생존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면역 치료의 효과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표적을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그 발표는 마치고 혹시 제가 좀 뛰어넘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페로토시스 얘기할 때 우연하게 뭐 나노파티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
저기, 뭐, 이제 셀레스를 부셔서 이제 프로토시스란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럼 나노파티클 내부에서 주는 거고,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있으려면, 그, 아연 결합하는 무슨 맹거진이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뭐,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엔도토크스에 인프를 부착시키려고 하는 어떤 특정 뭐 처리는 없었는데요. 그 나노파티클 자체가 그냥 다양하고 붙게 되는 어떤 특성을 저희가 발견을 한 거고요. 근데 저기서 처음에 그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이미 그거를 임상적으로 아주 낮은 농도로 세포 안에 한 잔을 넣어주면은 여기서 셀프 안에 넣어줄 때, 한 장을 넣어주게 되면 이거는 사실 아주 낮은 농도여서 이 상태에서는 팩트스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실험하는 그 조건들은 그 농도가 더 높은 조건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는 조금 더 특이적으로 이거는 아무런 그 뭐랄까요. 타겟팅하는 어떤 그 몰리큘이 하나가 없는 나노파티클이었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아니지만 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그룹에서는 조금 더 가깝게 타겟팅할 수 있는 몰레킬을 붙여주는 더 고농도로 거기에 가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음, 결국에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안 해도 그 자체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서요. 이거는 따로 뭐 건들진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현상적으로 그 나노파티클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 아연 농도가 많아져서 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떤 그 뭐 셀바이올로지에서 보여진 어떤 현상도 암세포에 있다가 그래도 원래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 또라서 그 아연의 결합은 좀 저것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계속 이제 교수님 발표하신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브레인에서 소사이티 연구를 하면 소사이티에서 라페이트 셔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타볼리즘에서 보면 캔서는 아닌데 캔서의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사이티가 또 발현하는 애가 LC3, LCN2라고 해서 저도 이제 논문 쓰고 제 지도 있지만 그 LCN2가 저 아연의 결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이 처음에 됐을 때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쓰면은 디펜스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더 인포메이션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연 그 단백질이 발현함으로써 외계인 아연의 결합하고 저런 식의 얘기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한번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연이어서 아까 SLC1A3는 사실 에소사이트의 또 다른 마커 블라스트라고 해서 글루타메이트 트랜스포터거든요. 그러니까 에소사이트 브레인 안에서는 그 라테이트 셔틀도 하지만 글루타메이트 버퍼링도 하니까 그래서 보면 계속 보면서 용어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제가 보이고 저도 이제 막단백질을 주로 아연천으로 GPC를 교육을 하지만 지금 요거에 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왠지 좀 접점이 좀 있어 보인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가 있진 않지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도 여기 처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사실 뇌 쪽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었던 수송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내고자 하는 효과는 여기서 내고자 하는 건데 사실 다른 효과는 저기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거 항상 좀 염두해둬야 되긴 하고 뭐 또 어떤 식으로 공통점이 있는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타볼리크 당연히 그러니까 뭐 글루코스 사용해서 아까 얘기한 뭐 락세이트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거 많이 내보내고 이런 거는 브레인에서는 원래 일어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도 사실 이쪽으로 공부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야미나 씨 어떤 특정한 게 여기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있어요. 네네. 네네. 네, 네. 네, 네네. SLC를 다른 경로에 비해서 이제 더 좋은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컴펜세이션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컴펜세이션이 사실, SLC가 조직별로 사실 다르게 발현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요. 어쩔 때는 그게 특이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저희가 타겟팅하고 싶을 때 효소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SLC 자체는 또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스페시피시티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사실 예를 들어, 뭐, 스몰 몰레큘이면은 효소가 다 아까 타겟팅 하는 게 가능하지만, 또, 안티바디나 이런 건 사실 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표면에 있다는 장점이 좀 더 표적으로서의 좀 매력적인 그 부분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SLC가 효소에 비해서 그 좋은 점은 저는 약간 표적으로서의 좀 매력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효소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건 사실 거의 없는 느낌이고요. 거기에 뭐 당연히 컨텍스트가 더 들어가야 되지만 SLC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아직 언노운 약간 이런 게 많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기 UGP2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글루코스를 사용하는 뭐 모든 세포가 글루코스를 네. 뭐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약간 사이즈.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딱 하나가 그게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 셀에서만 좀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웬만한 뭐 거의 모든 캔서에서 다 있는 건지 네. 내지는 그런 생각에 제가 있으면서 이지피투하고 또 에스터사이트 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봤더니 네. 또 딱 그 에필lep틱 시저를 유발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엔도라이토실레이션이 없어지면 네. 거의 모든 어떤 물질이 다 먹으러 간다고. 왜 이제 그러면 그 시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연 호메오스타시스이기 때문에 채널이나 SLC 프로테인들이 다 머추레이션이 안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시저를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에 그 특정한 세포는 당연히 저렇게 거긴 먹으면 그렇게 보일 텐데 왠지 그냥 제너럴한 캔서셀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네. 노멀셀에서도 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인지하고 있는 음, UGP2를 뭔가 표적으로 사용했을 때 정상세포는 영향 안 받겠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건 의문이긴 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어쨌든 KRAS 뮤턴트 세포들이 더 민감하게는 반응은 했었고요. 정상세포가 반응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선 저희도 사실 그게 완벽하게 뭔가 완전 이렇게 다르게 정상세포는 안 건들고 얘만 건들 수 있다라고 저도 팬카드 캔서에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걱정이 이제 정상세포도 적용을 할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고 있는 거는 어떤 세포들에 좀 더 영향을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적으로 UGP2를 당연히 다 없애면은 아예 세포가 작동을 잘 못할 건데 이거를 어느 선에서는 뭐 어떤 세포들은 좀 더 민감하고 어떤 세포들은 좀 덜 영향받고 이런 게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EGFR 같은 거에 그러니까 그로스 팩터에 좀 더 드라이빙 되는 세포들이면 좀 더 민감한지 이런 거를 좀 여러 측면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네.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지? 뒤로 혹시 넘어가세요? 더, 아,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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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커로는 생각을 사실 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바깥에, 마커로는 크게 생각은 안 해보긴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CD, 뭐, 90,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PDL1 같은 것도 글라이코실레이션에 매우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초점을 약간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약간,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긴 한데, 약간 중요한 마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마커라고 하기보단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으면은, UGP2에 의해서 걔의 글라이코시신이 바뀌면서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을지 특이적으로 좀 더 그런 걸 보고 있기는 합니다. CD19이나 그러니까 마커로 그러니까 많이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저는 그러니까 사실 췌장암에서 시작은 했는데요. 다른 암종에서 안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세포와 암종 사이에서의 그 차이에 조금 더 저희는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잘 보이는, 네. 네, 근데 저희가, mRNA는 차이가 없고, 글라이코실레이션 때문에 레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어서, 그런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뭐, 아주 자세한 기작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리티의 문제? 네, 네. 막으로 못 가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사용됩니다. 음, 네, 리지스턴트한 셀은 안 해봤고, 그냥 UGP2가 적은 세포에, 낙다운한 세포에 EGFR 그 효과가 덜 하냐를 봤을 때는 덜 하긴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조금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그런 쪽을, 그러니까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좀 걱정거리는 UGP2만 그렇게 세게 이니비션 하면은 전반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콤보나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만 사용을 하는 거를 저희는 그 컨텍스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뭐 EGFR의 뭐 콤보든지 뭐 그런 걸 좀 아니면은 뭐 어떤 세포에 더 유리한, 그러니까 더 효과가 큰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컨텍스트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네, 네네. 아, 네. 아, 이제빨이요? 아, 아, 결합. 네. 네네네. 음, 아, 네네네네. 많이, 네. 이 리스트 보면 꽤 많이 네. 네네. 그런 단백질, 이 안에, 이 리스트에도 혹시 그런 뭐 단백질들도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상담을 해준 김경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저희가 이번 학기 시작하며 4주차, 언론과학, 30주년 문화 헬스원스 R&D 세미나를, 어, 모두 마치는 시점이 됐습니다. 끝내기 전에 우리 학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 뭐 하기 때문에 아마 더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학대 60 플러스 10 헬스사이언스 R&D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공부학대 저희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사실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는 모든 교수님들이 같이 해볼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김정 교수님 발표하신 그런 앞에 저기 남준호 교수님부터 오늘 끝에 저 14일째 김정 교수님 발표까지 모든 교수님한테 다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라든가 보스턴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그 고대 노에서 준비하는 그런 배워 연구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팀별로 우리 교수님들을 엮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제가 학장으로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의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기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시간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신 그 김영훈 박사님하고 또 우리 그 건강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저는 부학장님이 주최하는 게 아니라 기획위원으로 별도로 교육 연구부를 개설해서 기획위원회 선생님들이 외부인들을 초청해서도 좋고 발표 못하신 우리 외부 교수님들도 발표를 하셔도 좋고 근데 매주 하기에는 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하게 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 신경 가능성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건 모든 운영 관련된 기획위원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도록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기 부가도 60주년은 제가 사실 10을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인가 내년이 이제 학기별로 변하는 10주년이 되고 25년에는 뭐 아마모를 이사온 지 1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60 플러스 10은 사실은 70년을 바라본다는 의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60주년을 잘 성장해 왔으니 앞으로 10주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서 보훈과학대학 27년도형 리서치 R&D 총 14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세미나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학생과 과학자분들, 발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